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회차 우리 실기 필답형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 조정기의 입고 압력과 조정 압력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많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기 자체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1단 감압식이 있고 2단 감압식 마찬가지 또 2단 감압식.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는 압력에 따라서 저압과 준저압으로 나뉘어지고 얘는 1차용 그죠? 1차용 조정기다. 용량에 따라서 지금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냐 2단 감압식에서 2차용 또 저압, 준저압 지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과 준저압. 그래서 자동 절체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에서 보고 문제에서 좀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자동 절체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스의 공급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두 개가 있으면 사용하는 용기가 있고 예비용 용기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 놔놓고 사용 측의 용기만으로 우리가 그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자동으로 예비 측으로 전환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 절체식 조정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입고 압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에서 1.56 그죠? 요거는 메가파스칼, 단위가 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압력은 2.55에서 3.30 요거는 뭐냐? 킬로파스칼입니다. 단위가. 이거는 조정된 압력이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킬로파스칼이고, 자, 입고 압력은 메가파스칼이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상당히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보시면 숫자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그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뒤쪽엔 동일하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죠. 지금 요거 0.1에서 1.56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조정 압력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숫자 자체가 동일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3.3까지. 그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충전 용기 운반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이나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전 용기를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적재하는 충전 용기의 충전량은 몇 킬로 이하이고 적재수는 몇 개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 용기 운반 기준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륜차에는 적재하지 아니한다.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죠. 차량의 통행이 곤란한 곳,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어질 경우에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용기 운반 적재함이 장착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는 넘어졌을 때, 이륜차가 넘어졌을 때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죠?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다. 그래서 적재하는 충전량은 20kg, 그죠? 20kg 이하이고 적재수는 2개를 초과하여 운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kg와 2개, 용기는 2개다. 자, 이건 예외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충전 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량의 통행이 곤란한 곳,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죠? 할 수 있다. 근데 자전거는
제외다. 이렇게 됩니다. 이륜차 이랬으니까, 그죠? 이륜차. 자전거는 제외된다. 그래서 20km와 2개. 자, 3번. 양정이 15m, 송수량이 3.6, 1대 축동력 15ps를 필요로 하는 원심 펌프의 효율은 약 몇 프로인가? 자, 우리가 펌프의 축동력 계산식입니다. 축동력 계산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 값으로 계산해라. 동력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죠? PS. 그래서 1PS의 1의 값은 75kg 메다 퍼 세크다. 그죠? 그래서 1PS의 1의 값 75로 펌프가 일한 거. 이 위에 부분은 이제 펌프의 총 일. 그죠? 총 일한 거. 그래서 전체 일한 것을 75라는 기준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PS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5라는 값은 1PS가 그대로 1로 변환됐을 때 이게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90%다 80%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효율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는 효율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우리가 구해주는 식으로 변환을 하면 두 개의 위치가 바꿔지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고, 그죠? 15PS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5 곱하기 효율을 X로 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이 나오죠. 물의 비중량은 1000입니다. 그죠? 1000kg per 세제곱미터 비중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송수량, 유량이 세제곱미터니까 중량으로 바꿔주는 거죠. 중량의 값으로. 그래서 물은 1세제곱미터 1000kg다. 그게 3.6 세제곱미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양정, 펌프가 포올린 거리가 되겠죠. 그죠? 거리, 높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양정 15m다. 다른 조건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다른 조건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시간의 단위. 1PS는 75km/s다 그랬습니다. 세크, 초. 요거는 이제 초인데, 초의 단위인데, 지금 보시면은 송수량, 유량은 민. 그죠? 요건 분이죠? 분의 단위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의 단위로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뭡니까? 6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60이나 3600이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요게 hour, 그죠? 시간의 단위로 나오게 되면 3600을 곱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0.8이 나오면,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뭡니까? 80%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4번에 가스액화 분리장치 구성요소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16년도인가 뭐 거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은 액화를 시켜서 가스액화 장치 자체가 우리가 액화를 시킴으로써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공기 액화 분리 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기 속에 산소와 뭐 질소, 그 다음에 뭐 알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것인데, 액화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B점보다 낮은 온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액화가 되죠. 액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기체 상태로 우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액화를 시킨다. 액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B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한냉 발생 장치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한냉을 보급하는, 그죠? 보급한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죠? 그 한냉을 보급하는 장치가 한냉 발생 장치고요. 그 다음에 정류 장치. 말 그대로 지금 요거는 뭡니까? 정제, 그죠? 정제하는 장치다. 정제. 그래서 원료가스를 저온에서 분리 정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제거 장치. 그래서 우리가 가스 중에 있는 수분,
그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 자, 수분이나 탄산가스는 뭡니까 이게? 얼음이나, 그죠?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동결의 위험성을 가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순물 우리가 수분이나 탄산가스 등을 제거하는 장치가 불순물 제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도시가스 제조 공정 중에 접촉 계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쓰시오. 자, 이 문제 접촉 계질 공정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계질법 이렇게 되죠.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법과 계질법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접촉 계질이라는 것 자체는 접촉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의 혼합물, 여기에다가 뭡니까 수증기 H2O, 그죠? 수증기를 접촉을 시켜서 반응을 시키죠. 그래서 촉매를 사용해서 이 두 개를 반응을 시키면 발생되는 가스가 메탄, 그죠? 메탄. 그 다음에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변환되는 공정을 우리가 접촉 계질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 메탄 나오죠. 그 다음에 수소가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지금 가스가 생성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초저온 액화가스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액화가스는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초저온이라는 게 붙었죠. 초저온.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우리가 초저온 액화가스다. 그래서 초저온 용기 이런 게 있죠. 그럼 초저온 용기라는 것 자체는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저온 액화가스는 액체 산소, 액체 산소, 뭐 액화산소 이렇게 되겠죠? 액화산소 또는 뭐 액체 상태인 산소,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액화질소, 그 다음에 액체 알곤, 그 다음에 액체 탄산가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아산화질소, 뭐 액체 아산화질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액체 액화 탄산가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초저온 마이너스 50도 이하. 그래서 B점이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거, 그죠? 밑에 있는 가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초저온 액화가스다. 그러니까 액화가스 중에서 B점이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것, 영하 50도 이하인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자, 다음에 정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약자입니다. 약자, 그죠? 약자. 우리가 보일링, 그죠? 그 다음에 리퀴드, 그 다음에 expanding, 그죠? 그 다음에 바이퍼 나오죠? 그 다음에 explosion, 이렇게, 아이고. 자, 요거 약자입니다. 맨 첫 번째 글자. 자, 그죠? 그래서 요게 정의, 우리가 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비등 액체 팽창, 그 다음에 증기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이 비등하면서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증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증기가 폭발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자면 뭐냐? LPG는 액화 석유가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있는데 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뭡니까? 국부적으로 가열이 됨으로써 강도가 약해지고 탱크가 파열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액화가스가 급격히 유출, 팽창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액체 상태로 있던 뭡니까? 저장가스, 가연성 가스가 외부의 어떤 화재나 뭐 열에 의해서 그죠?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화를 하는 거죠. 기화를 해서 가연성 증기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저장 탱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현상. 자,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죠? 요것도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건 조금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금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탱크 내에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주변의 화재로 인해서 외부의 화재로 인해서 증기가 됨으로써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저장 탱크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그래서 요 용어, 그죠? 그럼 용어 가지고 말을 만들면 돼요. 액체가 비등하면서 팽창한다 이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서 증기는 폭발이 난다. 그 말은 요 상태에서 뭐 좀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에 아세틸렌을 충전 시에 다공물질을 넣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아세틸렌 다공물질을 넣는 이유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죠? 뭐냐?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아세틸렌 자체가 압력을 가했을 때 우리가 분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세틸렌은 압력을 받으면 극히 불안정해서 분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단 다구성 물질의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침륜한 것이 아세틸렌을 용해시키면 압력을 가해도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공물질에다가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DMF죠? 자, 여기에다가 아세틸렌을 용해시켜서 녹여서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공물질을 넣는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초음파 탐상 검사 단점 4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 초음파는 우리가 뭡니까? 초음파를 시험체 내에 전달해서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불연속불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체 내에 반사되는 초음파의 양, 되돌아오는 시간, 그죠? 초음파 투과할 때 감쇄되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비파계 검사, 시험 방법 중에 초음파 탐상 검사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체 표면이 거칠거나 모양이 일정치 않거나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 비균일 재질인 경우에 탐상이 곤란하다. 그래서 일정한 재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곳에 뭡니까? 비균일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걸 찾아내기 위한 거죠. 근데 이 비균일한 재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불감대가 존재하며 내부 조직에 따른 영향이 크다. 그 다음에 초음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접촉 매질이 필요하고 표준 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이 필요하다. 결함과 초음파빈의 방향에 따른 영향이 크다. 검사 절차를 이해하는데 검사자의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수동검사 시 검사자의 경험이 요구된다. 표면 결함의 검출에 대하여 자분 탐상 시험이나 침투 탐상 시험보다 검출 확률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4가지 쓰라 이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0번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에서 발생하는 부식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 우리 지하에 매설된 배관 같은 경우에는 국부 전지의 발생,
그죠? 국부 전지의 발생. 일단 부식 자체가 전이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국부 전지가 발생함으로써 전이차 발생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종금속, 우리 갈바닉 부식, 이종금속입니다. 갈바닉 부식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질에 의한 통기차, 토질의 차이.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뭐 모래 재질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뭐 진흙 재질이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토질의 통기성에 따라서 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주 전류의 발생. 전류가 발생함으로써 뭡니까? 전이차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토양 중에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4가지 여기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배관경. 외경 D 값이 216.3이고 두께 T는 5.8, 압력이 9.9kg일 때 원주 방향 응력을 구하시오. 자, 응력 구하는 거 우리가 원주 방향과 길이 방향, 응력 2가지 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원주 방향 응력. 자, 식을 보게 되면 원주 응력은 이렇게 되죠. 2T입니다. 그죠? 2T 두께. 그죠? 그 다음에 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T는 우리가 두께가 되겠죠? 두께. 그래서 여기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단위가, 문제에서는 단위가 여기 빠진 생략이 되는데 밀리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D는 내경입니다. 내경. 원통의 내경 마찬가지 밀리미터다.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T 두께가 되겠습니다. 두께는 5.8 그래서 2 곱하기 5.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 내부 압력 P 그죠? P 압력 9.9kg 그죠? 9.9kg per 제곱센치 그죠? 이렇게 9.9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입니다. D가 내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뭡니까? 외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D를. 외경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관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외경이라는 것은 이 바깥쪽에,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원형에서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두께, 이쪽 부분의 두께, 그죠? 두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 곱하기 2를 해주죠. 양쪽에 두께 2개를 빼줘야 되니까 이 두께 곱하기 2를 해서 빼준 길이. 그럼 빼주면 이게 뭡니까? 외경에서 양쪽 두께를 빼주면 이게 내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내경을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174.7이 되겠다. 그래서 단위는 그대로 kg per 제곱센치. 그죠? 단위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이 단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위 굳이 답을 쓸 때는 또 안 붙여도 되는 거죠. 네. 자, 12번 저압배관 가스의 유랑 공식. 자, 이 유랑 공식에서 D와 H의 의미를 쓰시오. 단위를 포함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압배관 유랑 공식이죠. 유랑 산출식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요거 식 참 자주 나옵니다. 그죠? 식 자체를 지금처럼 의미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계산을 해라든지 또는 이 식을 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니까요.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먼저 Q는 유랑이 되겠죠. 그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Q는 유랑이다. 그죠? 유랑의 단위 자체가 세제곱미터 per hour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K는 폴의 정수 내지는 뭐 유랑 개수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S 볼까요? S는 뭐죠? 비중이죠. 비중. 그 다음에 L은 우리가 관의 길이. 단위는 메타 단위다. 그죠? 그 다음에 D. 자, D는 우리가 많이 나왔던 거죠. 뭡니까? 이게 관의 지름인데 단위는 센티메타 단위다.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H. 자, H는 압력 손실입니다. 압력 손실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미터 H2O. 그죠? 그래서 H는 압력 손실. 뭐 어떤 식의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P, 델타 P로 나타내죠. 그래서 압력 뭐 차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 단위는 밀리미터 H2O 또는 밀리미터 아쿠아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는 같은 단위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H2O가 아니고 뭐 아쿠아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나 똑같은 단위입니다. 물이니까요. 그죠? 수주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이거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D와 H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관 안지름이다. 그죠? 센티미터 단위고요. 그 다음에 H 압력 손실 밀리미터 H2O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시아나수소 공업적 제법 중 앤드류스법의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아나수소에 우리가 공업적 제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앤드류스법과 폼아미드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앤드류스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탄에다가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시아나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죠? 여기에 약한 온도는 1000에서 1100도씨 정도고요. 촉매 우리가 10%르둠을 함유한 백금을 이용해서 제조해내는 방식 앤드류스법입니다. 그죠? 반응식 쓰라 이랬으니까 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아미드법은 일산화탄소에다가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폼아미드, 이게 폼아미드입니다. 폼아미드를 생성하고 폼아미드를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 시아나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우리 폼아미드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약 한 400에서 600도 이렇게 하고요. 촉매는 이제 제올라이트, 알루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조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앤드류스법과 폼아미드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앤드류스법의 반응식 쓰라 이랬으니까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절대압력 1atm, 최적 1세제곱미터의 공기를 5리터 용기에 담을 경우 게이지 압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압력과 최적이 있습니다. 그죠? 압력 P, 최적 V, 그죠? 그 다음에 최적이고 압력을 구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압력, 첫 번째 최적, 두 번째 압력, 그죠? 두 번째 최적 V2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구해라. 자, 얘가 1atm P1이고요. 그죠? 1세제곱미터 최적이죠. V1이 됩니다. 그죠? 5리터 V2가 되겠죠. 게이지 압력. 일단은 요거는 뭐 게이지 압력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여기가 이제 P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제? 보일러 법칙이죠. P1 V1은 P2 V2. 반비례 법칙이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P1 1atm이고요. 그 다음에 V가 1세제곱미터인데 지금 얘는 뭡니까? 리터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리터 값으로 1000리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2 모르죠? 그 다음에 뭡니까? V2 5리터다. 5리터. 자, 이렇게 하면 압력이 나옵니다. P2. 그죠? P2는 뭡니까? 200atm이죠. 자, 근데 이거는 뭐냐? 절대압입니다. 그죠? 절대압이니까 현재 게이지압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주면 게이지 압력이 나온다. 그러면 대기압은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뭡니까? 1atm이죠. 그래서 1atm을 빼주면 199atm이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G 게이지 압력이니까 뭐 G를 써주시든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보일러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형식이 되겠다. 자, 15번에 가스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뭐냐? 흡습성이 있는 액체 물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물이니까 물의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탈수성이 있는 고체 물질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제거한다. 염화칼슘, 실리카겔, 오사나인 등 그죠? 우리가
과자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 그죠? 실리카겔 이런 거 들어있죠, 그죠? 예, 그거 수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또는 냉각으로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공기 중에 수증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자체가 흡습제, 그죠? 또는 뭐 건조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분 제거법. 이게 문제가 아마 이것도 뭐 조금 정확한 문제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흡습성이 있는 액체 물질을 이용한다. 흡수제. 그 다음에 탈수성이 있는 고체 물질. 그래서 액체 물질과 고체 물질 두 가지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또는 냉각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증기를 응축시킨다. 수증기 증기 상태의 수분을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응축을 시키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